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장 내부에 비정상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인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입니다. 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교수님 크론병인데 크론병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은 우리 소화관의 원인 불명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입부터 항문까지 어느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주로 젊은 나이 30세 이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거의 평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만성 질환이라는 거고 네네. 하나는 아직까지 원인 불명의 질환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여튼 염증을 일으킨다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원인 불명은 정확히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론병의 예후는 어떤지, 크론병을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합병증은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면 암세포가 진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크론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통, 그리고 설사, 체중 감소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로감, 구역 구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혈액학적 검사, 대변 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그리고 영상과 검사를 통해서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네다섯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 내시경으로만 해도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대장 내시경으로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에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는데 네네. 주로 장축의 평행한 정주형 궤양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저약돌보약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장 내시경이지만 대장 내시경 하나로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남녀 성비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많이 걸리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크론병 나이대가 나이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주로 30세 이하에서 한 7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젊은 나이에서 유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증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크론병 예후가 어떤지, 또 크론병을 진단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일상생 지장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냅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크론병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서구 통계에서 보면 진단을 받고 10년 이내에 40%가 수술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평생 동안 75%의 환자가 평생 한 번 이상 수술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데 약 20% 정도가 수술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게 크론병이 발생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는 이유는 크론병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협착, 장이 좁아지는 증상이 온다던가 또는 누공, 장이 구멍이 뚫려서 염증이 바깥으로 나가는 합병증을 겪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 장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그런 합병증들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의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크론병의 치료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크론병의 치료 목표는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만드는 게 치료 목표였는데 최근에는 점막 치유까지 보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막 치유라는 게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 점막이 정상 세포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점막 치유 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환자의 예후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점막 치유는 주요한 치료 목표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막 치유가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 환자가 크론병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 와서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된 증상인 뭐 복통이 있었는지, 설사를 몇 번 하셨는지, 뭐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없으면 좋아요 하고 환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약제가 새로 개발이 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술이라든가 환자의 예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겟을 정확히 다시 설립을 해야겠다는 개념이 들어섰고 그래서 이 점막 치유가 주된 목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관에 염증이 발생된 거라고 했는데 이 염증이 치유가 되는 거를 이제 점막이 치유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점막이 치유가 되면 저희가 완전 관해에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점막 치유를 잘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통계에 따르면 뭐 입원율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응급실로 환자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완전 관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론병은 완전 관해까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꾸준하게 치료가 되나요? 네, 완전 관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완전 관해라는 개념하고 완치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 완치라는 것은 질병 자체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크론병은 아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병 자체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완전 관해라는 것은 증상, 그리고 점막, 그리고 내시경 소견, 영상 소견에서 치유를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증도를 넘어선 크론병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치료제들이 있고 어떠한 치료를 이렇게 하시는지 현장에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의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은 표적 치료제라는 걸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물질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크론병에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는 TNF 알파를 억제하는 인프리시막과 아달리무맘이 있고, 인터그린을 차단하는 비돌리즈막, 인터루핀을 차단하는 유스테키누맘과 리사키즈맘이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유일한 경구약제인 야누스 카이네스 이니비터인 우파다스틴립이 크론병의 보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제들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환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처음 2000년대에 처음으로 이렇게 항 TNF 제제가 승인이 됐는데, 우리들이 표현했을 때는 이 크론병이나 궤양소대장염 치료를 항 TNF 전후로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술률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약제가 항 TNF 제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 TNF에 반응이 없는 환자나 반응이 있다가 반응이 소실된 환자들의 치료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존의 약제들이 승인이 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환자의 치료의 성공률 또한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 경증의 환자들도 이 콘텐츠를 보실 것 같은데, 경증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경증 치료제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5-ASA라는 염증 치료제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용은 현재는 어려운데 이제 부데소나이드라고 스테로이드가 장내에서만 작용해서 부작용을 줄인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먼저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크론병 환자들은 이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을 상담하실 때 이 생활 관리, 식습관 등
어떻게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시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환자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관해가 돼서 유지하는 경우가 네. 다를 것 같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또 역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한 초기, 그리고 중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한 50% 정도는 우리가 경부 영양 보조제가 있는데 그걸 섭취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단백질 같은 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이 좀 관리가 되고 이 후기로 넘어서면 식사량을 좀 늘릴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런 경구 보충제는 한 4분의 1 정도 먹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된 관해기에서도 식사 관리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크론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먹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가공육이라든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조미료를 사용한 음식들은 꼭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당연히 피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고 짠 음식도 좀 피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먹을 음식이 없다 다 먹지 말라는 거 라고 들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관해기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음식을 좀 최소한으로 먹을 게 중요하고 본인이 먹어보고 불편한 음식은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소주 한 잔 괜찮냐? 아니면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좀 좋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음식하고 마찬가지로 급성기와 관해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 급성기는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관해기에는 사실 금지를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술 자체가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켰다라는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 가볍게 마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방송을 보면서 그럼 나는 술 마셔도 돼 라는 악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되도록이면 금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술하고 담배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담배 흡연은 크론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 인자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병원에서 금연을 권고하지 않으면 그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된다. 네. 술도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봤다가 와인 한 잔 괜찮지 그래서 한 잔은 2만 원 한 잔 안 되잖아요, 그죠? 큰 잔을 마시면 안 되니까 술, 담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크론병 환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번 나왔지만 크론병은 좀 젊은 나이에서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포천과 악화를 반복하고 거의 평생 가져가야 하는 질환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치료 자체도 물론 예후가 좋은 환자도 있지만 치료가 잘 안 되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난치성 질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가 모두 한 곳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전혀 증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약제 복용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증상이 좋아지면 누구나 이제 방심하게 됩니다. 네네네. 한 번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증상이 확 생기는 건 아니어서 약제를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제 중단은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그렇죠. 네.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저는 오히려 환자한테 반대로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이렇게 영양제, 네. 뭐 오메가3, 뭐 홍삼, 알로에 이런 것을 먹으면서 내가 평생 먹어야 되냐고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약들도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의사와 상의해서 잘 복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잘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약제들은 임신과 관계없이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염증 없이 잘 관리가 되면 일반 산모와 마찬가지로 정상 출산율, 태아 기억률 역시 다 똑같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마칠 건데 저희 혹시 끝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네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